네,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 연준에서 이제 조기 긴축 방침 나오고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 연준의 스탠스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웰 의장이 작년 11월부터 제법 빠르게 바뀐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안 잡히다 보니까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고요. 또 두 번째 연임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스탠스를 보여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12월 달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 뭐 82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 7%의 인플레이션이 나왔으니까 결국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심지어는 의사록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적 축소 얘기까지도. 네. 과거에는 이거 양적 축소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0년 걸렸어요. 돈을 풀고 나서 양적 축소로 넘어갈 때까지 2008년부터 2018년이 돼야지 양적 축소가 나왔는데 지금 돈 풀기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벌써부터 양적 축소 얘기가 나오니까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다라는 부분이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1, 4분기, 2, 4분기에는 변동성 장세를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월 FOMC 아마 현지 시간으로는 25일, 26일 열리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들 아마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과거에 그 양적 축소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리고 조금만 양적 축소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FOMC 미팅에서 자꾸 양적 축소 얘기가 나와버리면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 생각하고요. 2년 동안 돈을 풀었지만, 양적 축소로 들어가는 모습은 확실히 경기가 좋은 걸 확인을 하고, 인플레이션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양적 축소는 접어두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릴 거냐, 이 부분이죠.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차례 내지 4차례, 이 정도 나오면 괜찮다. 근데 훨씬 더 빨라지는 속도일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올해 7차례, 뭐 8차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미 연준이 같이 동조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못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분기마다 0.5%포인트씩 올리는 게 빠른 긴축이에요. 그래서 1년에 2% 정도를 올리는 게 긴축이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속도가 나오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첫 3개월 동안에 거의 한 10% 가까이 빠져요. 주식시장이 평균이.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에 플러스가 안 나와요. 2년 뒤에 겨우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긴축이 빠르면. 그래서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분기에 0.25%씩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빨라야.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그래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올해는 못 보인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FOMC 미팅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빨리 올릴 건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또 디플레이션 효과 부분도 있으니까, 구조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대 후반이고요. 네. 또 긴축도 말씀대로 강화되는 그런 흐름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이른바 서학개미들, 미국 빅테크주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네. 지금도 이게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런 1년에 4번 정도 만약에 금리 인상이 있으면은 뭐 못 버틴다고 봐야 되는지 어떨까요? 그래도 버틴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빅테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시장이 미국이 부러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긴축의 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양적 축소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20% 정도 조정이 온다.
그런 케이스라면은 빅테크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익을 잘 벌어들이는 성장주가 중요하다. 성장주 중에서도 매출 증가율도 일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주주한테 되돌려주는 게 좋은 회사들. 딱 뽑아보면 빅테크예요. 예. 저희가 보통 13개 종목을 들여다보는데요. 뭐 퀄컴, AMD,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줌비디오,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테슬라, 애플, 인텔. 이게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는 빅테크 13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에 저희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 계산을 하면 적정 가치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 50%더 올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미국 시장을 올해 전체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S&P 500을 보면 연말까지 한 5,000에서 5,1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네. 그죠? 나스닥은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10%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더 높게.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모델을 돌려보니까 그게 점점 더 올라가요. 여기에다가 예. 대형 성장주들 빅테크는 50%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5배 넘는 수준이잖아요. 상승 여력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너무나 빠른 것만 아니면 너무나 빠르다는 게 1년에 2%씩 올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장주 중에서 빅테크만큼은 들고 가셔도 된다.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쪽을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가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메타 그러면서 메타주들이 막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실체로서 이익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일 때는 성장주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높을 건데 근데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루시드, 리베안 뭐 다 이런 종목들 보면 앞으로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날 건데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매출이 안 나왔다. 이제 투자하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대표적인 종목을 뭘 들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3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럼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뭐 가끔씩 얘기 들어보면 막 중소형 성장주들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안 들여다보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나마 기대한다면 네. 빅테크가 좀 선방할 거다. 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시는 거는 역시 실적. 돈을 잘 벌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거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번 같은 이 금리를 올리는 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난 거고, 금리를 내릴 때 얘기고, 그죠?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 딱 타이밍이 뭐냐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 종목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도대체 뭘 하는지 스토리 듣고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매출이 증가할지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 그리고 소액주주들한테 돈을 얼마나 되돌려 주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쪽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종목 장세가 오니까 네. 종목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국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ETF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미국 ETF도 투자들 많이들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테마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쪽이 올해는 그나마 유망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ETF 중에서 메타 관련된 ETF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를 투자를 하면은 지금은 좀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메타 ETF를 들여다보시면 대형 기술주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메타를 투자를 할 때 종목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신다면 가능하면 ETF를 써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ETF들을 다 돌려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1등, 2등으로 올라오는 게 반도체 ETF예요.
뭐 속스, SMH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3등으로 올라오는 게 태양광, 4등이 바이오, 그 다음에 5등이 신재생에너지, 6등이 전자결제 AI, 그 다음에 7등이 또 신재생에너지, 8등이 전기차 배터리, 9등이 바이오, 10등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그 다음에 11등이 석유연료, 석유 쪽이 좋게 나와요. 네. 에너지. 그 다음에 12등이 헬스케어. 네, 그 정도로 끊어도 또 밑으로 좀 내려가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산업재. 네. 예. 그 다음에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반도체 관련 IT,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식의 어떤 ETF가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성장주 쪽에서이고, 가치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만 약간 석유 관련된, 워낙 유가가 높게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그냥 요 수준에서, $70는 충분히 이상해서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ETF 또는 뭐 원자재든 아니면 소비재든 뭐 금융주든 그러니까 다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성장주 70, 가치주 3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종들에 대한 종목들이나 ETF 또는 종목들이나 ETF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올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얘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 이제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섰고 보니까 재정 투자 늘리면서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기대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에 독일이 재정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진짜 확실히 나온다면 그거는 완전히 큰 변화예요. 계속 유럽은 뭐가 문제였냐면 영국이 빠져나가고 독일이 가장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재정을 많이 안 썼어요. 예, 그 이유는 내가 이걸 써가지고 도대체 우리의 국간을 헐어서 다른 국가를 도와주겠냐 뭐 이런 성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힘들었죠. 근데 만약에 진짜 가장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이죠. 유럽에서 얼마든지 재정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이고 또 제조업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국가에서 유럽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겠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뉴스가 나온다면 저는 독일에 대한 투자를 제법 늘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것을 이 국가별로 돌리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좋게 나오는 게 당연히 미국의 나스닥이고 나스닥 다음으로 좋게 보이는 게 유럽 국가들이다. 특히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지금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독일의 스탠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관련된 종목 특히 뭐 ETF를 우선 먼저 좀 실을 생각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높은지 안 높은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경기 부진 또 공급 대란 이 부분이 이제 지난해 우리 국내 증시를 많이 부담을 안긴 요소였는데 올해 들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되고 있는지 조금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는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완화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완화될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지준율 인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한번 살짝 인하가 있었는데 0.05%. 예. 아직 그 확실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나마 그래도 여태까지는 계속 빅테크 규제에 정부가 지금 이제 시진핑 집권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 집권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매김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줄서기를 잘 지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 증시가 변동성이 심하긴 한데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와요. 뭐 특히 중국의 신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 맞습니다.
작년에 중국으로의 자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되돌아왔는데 거의 뭐 12월 달만 중국 증시로 자금 유입이 거의 20조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모를 보고 있으면 외국인들도 중국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금리 인하든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든 양회를 지나면서 어떤 가시권적인 부분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을 들여다볼 때는 계속 지금 미중 마찰이라는 것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투자할 때 경쟁력이 있는 업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제일 경쟁이 있는 것처럼 중국이 도대체 뭐가 경쟁력이 가장 있느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당연히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이 있고요. 중국이. 그 다음에 전기차. 왜냐하면 그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고요. 또한 뭐 AI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중에서 뭐 특히 돼지고기라든지 워낙 뭐 인구가 14억 인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16억 인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를 뒷받침이 되니까 당연히 그 인구가 그러니까 그런 쪽의 어떤 소비재 관련주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올해는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긴축을 하면은 신흥국이 아무래도 이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뭐 기침하면 신흥국은 감기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신흥국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안 좋죠 사실. 뭐 우리나라가 뭐 힘들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 힘들었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신흥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이 미국에서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축소가 된다 그러면 이건 너무 안 좋은 뉴스예요. 근데 축소가 아니라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M2 증가율이 10몇 %였다. 그게 이제 한 5%대로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에 풀리는 게 줄어든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의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의 강세로 가는데 신흥국이 좋을 수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뭐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이다라고 앞으로 2년 동안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가 그렇게 강세로 갈 타이밍은 지금 앞으로 2년 동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고 올라가기는 올라간다라는 개념에서 달러도 약세로 가지 않고 강세로 가지도 않고 그냥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신흥국도 좋은데 신흥국 중에서 어떤 국가를 투자해야 하는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그 돈을 잘 버는 국가가 지금 계속 대만인 거고 돈을 잘 버는 국가가 베트남인 거고 여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는데 근데 한국은 이제 ROE가 돈은 잘 버는데 ROE가 낮아요. 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데 왜 이렇게 ROE가 낮지? 당연히 배당 성향이 너무 낮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신흥국에 대한 관심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국가는 인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도는 밸류에이션상 매력도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인도가 왜 잘 버텼냐면 그쪽은 내수 시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GDP 전체 중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환율보다는 내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 가장 비싼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선진국 다 봤을 때, 신흥국, 선진국 다 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인도에 대한 투자는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신흥국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가총액의 20%. 그럼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가도 괜찮다. 그래서 20%에서 30% 사이 정도 투자를 하고 이 중에서 당연히 중국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대만, 한국, 여기에 이제 베트남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신흥국 시장
대만이 좋다 하셨는데 대만하고 우리나라 보면은 뭐 반도체 비중이 크다든지 산업 구조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만 시장은 참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두 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차이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말하자면 뭐 통찰이나 교훈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대만이 우리나라의 딱 절반 수준이에요. 규모가. 그래서 자금이 조금 들어가도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작으니까. 둘째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확실한 차이는 배당 성향입니다. 대만은 배당 성향이 50%예요. 우리나라는 25%. 절반이죠. 그럼 당연히 절반의 할인율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배당을 많이 하면은 외국인들 지분이 30몇 %니까 우리가 부를 갖다가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정말 1차원적인 관점입니다. 그거 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배당을 가져가는 게 나쁘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투자를 한 거 배당 가져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건 무슨 세국 정책도 아니고 배당은 당연히 주주한테 당연히 돌려주니 그게 적절한 정책인 것이고 배당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국가든 그 기업이든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대만이에요. 대만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익률이 한 자릿수도 뭐 겨우겨우 나왔는데 거의 30%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감안을 하시고 제발 그렇게 변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점차적으로 작년엔 정말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전후로 이제 배당 성향도 좋아지고 지배 구조 이슈도 많이 변해지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축 흐름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 있는 성장주에 주목하자. 이것이 유동원 본부장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국내 정시 분석해주고 또 투자 전략도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